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주고 오세요. 불편합니다. 손주 생일에 케이크 들고 찾아갔더니 사위가 문 앞에서 한 말입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키워온 제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딸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DJ 은옥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 보니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론가 꺼내놓고 싶더라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저처럼 딸아들 집에 매일 가서 손주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분들께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될 분들이 계신다면 제 경험이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8년이 되었고 딸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딸 이름은 서경이, 올해 33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 혼자 딸을 키워야 했거든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딸은 정말 착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딸 고생 끝났구나.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후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유도현, 올해 35이에요.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딸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요. 딸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어요.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딸은 괜찮다고 엄마가 건강하게만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신혼집도 마련하고 딸 부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연락하고 명절에나 만나는 정도였어요. 딸에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젊은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제가 자꾸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뜨고 행복해 보이던지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손주라니, 제 손주라니.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딸이 순산하게 해달라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찾아갔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 새근새근 잠든 얼굴, 따뜻한 체온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딸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애가 밤낮 없이 울어대고 잠도 못 자고
도연이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도와줄 시간도 없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울먹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로서 제일 괴로운 일이잖아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경희야, 엄마가 갈게.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정말. 근데 엄마도 힘들잖아. 매일 오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힘들면 엄마가 더 힘든 거야. 내일부터 갈게.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딸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는 곳은 저희 집에서 전철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첫 차를 타고 가면 딸의 집에 7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그런 다음 딸은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하고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구석구석 닦고 점심때쯤 되면 간단하게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딸이 일어나면 함께 밥 먹고 오후에는 또 아기 돌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밤 8시, 9시가 되더라고요. 그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막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쯤 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무리가 되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어깨도 결리고 하지만 딸이 조금씩 웃는 얼굴을 되찾는 걸 보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저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을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딸도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쩔 뻔했어.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내가 이러려고 살아온 거지.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위 도연 씨도 처음엔 정말 예의 바르고 고마워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꼭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용돈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무슨 돈을 받아? 내 딸, 내 손주인데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도연 씨가 밥상을 차려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끔 주말에는 외식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딸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100일 돌 하나하나 지켜보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편지를 건네더라고요.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 혼자였으면 정말 못 견뎠을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엄마가 될 수 없었어.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정말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 이게 엄마의 행복이지.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위 도연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녁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도연 씨 밥 드세요 하고 부르면 예전에는 바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방에서 나오긴 하는데 표정이 굳어 있고 인사도 없이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피곤하면 말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점점 자주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해놓고 부르면 아예 대답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경희야, 도연 씨 요즘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니?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없고. 그러면 딸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이해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집에 들어와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하는 날이 많아졌고, 심지어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연 씨,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하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연 씨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늙어 보이나? 아니면 옷차림이 불편하게 보이나? 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요리한 음식 맛이 안 맞나 싶어서 간을 더 조심스럽게 맞춰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어서 상을 차렸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도연 씨도 예전에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런데 도연 씨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식탁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딸을 쳐다봤어요. 딸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아, 밥 먹어야지. 엄마가 갈비찜 해놨어. 딸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도연 씨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배불러. 회사에서 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회사에서 먹고 왔다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인데 물론 억지로 먹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회사에서 먹고 와서요. 이런 식으로라도요. 딸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도연이가 요즘 진짜 많이 피곤한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연 씨가 왜 저렇게 변한 걸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퇴근하고 들어와도 저를 못 본 척하고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주말에도 가족끼리 외식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부담스러운가? 내가 너무 자주 오는 게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경희야, 엄마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닐까? 혹시 도연 씨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도연이도 엄마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딸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도연 씨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왜 저렇게 냉랭하게 구는 걸까요? 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거실 소파 뒤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집어 들어보니 도연 씨가 쓴 메모장이었어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아닌데 그냥 무심코 눈에 들어온 글귀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매일 오시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다. 집이 내 집 같지가 않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집이 자기 집 같지 않다고, 저는 그저 딸을 돕고 손주를 돌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부담이었던 걸까요? 메모장을 조용히 원래 자리에 놓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와야 하나? 아니면 그만 와야 하나?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제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기는 아직 어렸고 딸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그저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챙기지 않고 꼭 필요한 일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도현 씨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집을 나가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딸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가? 좀 더 있다가 가지. 아니야, 경희야. 엄마도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 텅 빈 방에서 TV나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도현 씨와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일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기가 하루 종일 울어대고 청소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내일 올 수 있어? 물론이에요. 제가 안 갈 이유가 있나요? 딸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 경희야. 걱정 마. 엄마가 내일 갈게.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의 얼굴을 보니 정말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도 며칠째 감지 못한 것 같았어요. 경희야,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 딸이 제 품에 안기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도연이는 요즘 야근도 많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방에만 있고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리를 둘 수가 있겠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경희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다시 예전처럼 매일 딸의 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과 손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도현 씨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현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걷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쿵쾅거리며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딸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딸이 변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딸은 오전에 잠깐 외출했다가 오후에 돌아왔고요. 그런데 오후쯤 되었을 때 딸이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뭐야, 경희야? 무슨 일 있어? 딸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아이 볼게. 엄마 너무 힘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를 본다고? 그럼 나는 이제 오지 말라는 소리인가? 경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괜찮아. 힘들지 않아. 아니야, 엄마.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이제 좀 더 적응했으니까 우리끼리 해볼게. 딸의 말은 분명 저를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도연 씨가 뭐라고 해서 이러는 걸까? 그래, 그럼 엄마가 가끔씩 올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매일 가던 딸의 집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사실 좀 편하긴 했어요. 몸도 덜 피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 작은 손,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손주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딸의 집에 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고, 도연 씨는 여전히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아기 돌잔치야. 그날 와줄 수 있지? 물론이죠. 손주의 돌잔치인데 제가 안 갈 리가 있나요? 저는 며칠 전부터 손주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작은 금반지도 사고 예쁜 한복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몇 개 샀어요. 돌잔치 당일 저는 아침부터 설렜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 도연 씨 쪽 가족들이었어요. 도연 씨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딸의 친구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쪽 친척이나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희야, 오늘 우리 쪽 사람들은 안 와?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집이 좁아서 많이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 가까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저는 가깝지 않은 사람인가요?
제 친척이나 친구들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도현 씨 부모님은 손주를 안고 사진도 찍고 케이크도 자르고 돌잡이도 시키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려고 다가가도 도현 씨 어머니가 먼저 안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손주를 안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도현 씨 어머니가 다시 손주를 안아가시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가 안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할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도현 씨 어머니도 할머니가 맞지만 저도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저도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딸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선물도 너무 예쁘고. 딸의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나는 그저 손주를 사랑하고 딸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딸이 어렸을 때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 손주가 태어났을 때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어요. 정확히는 돌이 지나고 몇 달 후의 생일이었는데 저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딸에게서 연락이 뜸해져서 제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가기로 했던 거예요. 딸의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딸이 아니라 도현 씨였습니다. 도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우리 손주 생일이잖아. 케이크 사왔어. 도현 씨가 문을 막아서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리 연락하라고? 내 딸 집에 오는데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아, 미안해. 깜짝 선물 주려고 그랬어. 다음부터는 연락할게. 도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자꾸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좀 불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불편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3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와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손주를 키워온 제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니요. 도현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가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어도 긴장되고 항상 눈치 보게 되고 솔직히 저희 부부끼리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구나. 내가 불편하게 했구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거실 안쪽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도연아? 딸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빠르게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딸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왔었어?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는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날씨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 새근새근 잠든 얼굴,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인가? 너무 도와주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온기도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돌, 첫걸음, 첫말, 그 모든 순간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니, 지켜본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 속에서조차 저는 없었어요. 늘 카메라를 들고 있었으니까 사진에는 손주와 딸, 그리고 사위만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딸이 어렸을 때 사진이 나왔어요. 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제 품에 안겨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딸이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딸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졌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저번에 왜 그냥 가셨어? 케이크도 두고 가시고.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괜찮아. 엄마, 혹시 도연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딸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희야, 도연 씨가 나보고 자주 오지 말라고 하더라. 불편하다고.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도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딸이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너희끼리 살아보는 게 어떨까? 엄마가 자꾸 가면 도연 씨도 불편하고 너도 중간에서 힘들잖아.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니야, 경희야. 너희도 이제 부모가 됐잖아. 너희끼리 해봐야 해.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너희는 계속 의지하게 될 거야. 그건 너희한테도 안 좋은 거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이만 끊을게.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딸 부부의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딸과 통화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통화할 때마다 손주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손주 옷이 든 상자를 발견했어요. 제가 손주를 위해 만들어둔 옷들이었습니다. 작은 바지, 조끼, 모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옷들이에요. 그 옷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옷들을 손주한테 입혀볼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옷들을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서러움, 외로움, 상실감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초라하구나. 이렇게 늙고 쓸모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나는 그동안 뭘 했지?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딸을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딸이 결혼할 때도 제 힘으로 도와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3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나는 내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저를 평가했기 때문이었어요. 딸이 저를 필요로 하면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딸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가, 댄스, 서예, 그림 그리기 저는 서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붓글씨를 좋아했거든요. 첫 수업에 갔을 때 같은 나이대의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들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붓을 잡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주셨고 저는 오랜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아서 종이에 글씨를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저는 박영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재미있어요. 자주 오세요. 박영자 할머니는 정말 밝고 활기찬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딸 집에서 손주를 돌보다가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정숙 씨.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살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면 자식들이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박영자 할머니의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그래, 맞아.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지관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서예 수업뿐만 아니라 요가 수업도 등록했고 가끔 복지관에서 하는 나들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는 친한 친구가 되었고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생활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관에 갈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딸의 목소리가 조금 서운한 것 같았어요. 아, 경희야. 엄마 요즘 바빠. 복지관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복지관이요? 엄마가요? 딸이 놀란 것 같았어요. 응.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재미있더라.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와,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정말 제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엄마 요즘 행복해.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엄마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엄마가 자주 가면 도연 씨도 불편하고 너도 힘들잖아. 가끔 사진이나 보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이 손주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어요. 손주가 많이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저 잘 크고 있구나. 건강해 보이는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손주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금 저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밥도 먹고 손주도 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에 가서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잠깐 보고 안아주고 밥 먹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저한테도 좋고 딸 부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어제는 박영자 할머니와 함께 근처 산에 등산을 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경치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저는 그동안 딸과 손주라는 작은 세계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 세계가 제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넓고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많았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어요. 박영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62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경희야, 엄마 오늘 등산 다녀왔어. 경치가 정말 좋더라. 너도 시간 나면 도연 씨랑 손주 데리고 한번 와봐. 딸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와, 엄마 대단하시다. 나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 우리 다음에 같이 가요. 엄마도 사랑해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와 딸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제 가치를 느꼈지만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헌신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의무는 결국 부담이 되고 부담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질로 결정된다는 거요. 매일 만나지 않아도 서로 그리워하고 존중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손주를 매일 보지 못해도 딸과 매일 통화하지 못해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가 행복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